여러분들께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도미야마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70년대 5.18 이전에 어떤 그림을 만들었으며 80년 5월을 지난 이후에 또 어떤 그림들을 그려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를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일본의 고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우리로 치면 소학교, 초등학교 때 만주에 다렌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다렌에서 한 3년 살고요. 1935년에 하얼빈으로 가서 당시에 이제 이 우리 조선인 여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1938년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미술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1943년 무렵에 일본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내려서 일본에 저항하던 조선인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요. 1951년도부터 일본의 탄광을 그리기 시작했고 일본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1961년도 무렵에 남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1960년대에 제3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71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그 상징적 존재였던 지금은 좀 다르긴 달라졌는데 김지아 선생을 만났고 1971년도에 그 서승 선생이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서승 선생을 면회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게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 방금 우리가 이제 보았던 자유광조에 나오는 중요한 판화들은 1980년 6월 달에 3주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쓰러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아까 다카하시 유지나 이런 분 당시에는 이제 80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게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순위 전시를 했고 홋카이도나 또는 뭐 일본의 뭐 오사카나 뭐 이런 여러 지역을 돌면서 순회 전시를 했던 거고요.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 자유광주라고 하는 형태의 필름으로는 1981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주 시리즈를 만든 다음부터 1981년부터 윤동주 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어떤 한국의 독재 정권과 독재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보면서 저는 그 도미야마 다에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광주에 도미야마 다에코 이름에 어떤 미술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년 9월 달에 우리 기록관의 양나윤 선생님하고 같이 일본에 가서 선생님 댁에 이틀간 2번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되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자유광주와 역사 공동체 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어떻게 보면 40년 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도미야마 선생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어떻게 도미야마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맥락, 이런 상황을 제가 역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좀 더 자세한 연보는 당신 책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써 있어요. 가장 그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화종 공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불시입니다. 불시. 불씨가 되어 세계 곳곳에 그곳을 밝힌다. 또는 뭐 불씨가 되어 세계를 갖다가 뭐 태운다. 뭐 그런 뜻이겠지요. 하여튼 뭐 여기 좀 더 자세한 그 연보가 여기 되어 있고요. 그 선생님 댁에 가면 동경의 자택에 보면 화종 공방 도미야마 다에코 이런 화가의 집 같은 그런 당신의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패도 만들고 이 우편물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재 겸 화실에서 이렇게 만났고요. 선생님이 쓰시는 이 책상이고 지금 오른쪽에 지금 아까 그 소개했던 그 일본의 그 이미숙 박사하고 같이 도미야마 선생님하고 저 광주의 어머니 작품을 들고 이렇게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겁니다. 예.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도 넘었네요. 이 도미야마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 선생님이 쓰신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굽어다 봐야겠죠. 1976년에 나온 76년에 나온 심야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안에 74년도에 김지아가 쓴 그 고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0년대, 70년대 남미나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를 돌면서 자기의 생각을 담은 책이 해방의 외학이라는 책인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울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중고책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83년도에 이 하시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봉숭아 알죠? 봉숭아 이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손톱에 물들이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열매가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히면 한참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익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툭 터지죠? 그런 뜻이에요 지금. 터져라, 열려라, 하여튼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이 83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도미야마 선생님이 82년도에 파리에 가서 이응노 선생님 집에 머물면서 파리와 베를린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응노 선생하고 쭉 거의 뭐 한 달 이상 3달간 머물렀으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이 여기 서울, 파리, 동경이라고 하는 책이고 표지는 지금 이응노 선생님 그림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이 책이 85년도에 일본어로 출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 책임을 호소하는 그런 여행, 그래서 왼쪽에 이 조그마한 그 안파 이완함이 신서로 나와 문고로 나와 있는 조그마한 책인데 89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이 표지화로 지금 80년대에 그린 유명한 그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인 강제 연행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아시아를 끌어안고 자기의 어떤 그 자서전적인 두 가지 앞에 말했던 터져라 봉선화라고 하는 책도 그렇고 이 책도 그런데 자기의 젊었을 때부터의 생각들, 여행, 그 다음에 그림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써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의 작품 세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에 그 선생님 댁에 가면 그 응접실에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1950년대 휴슈 탄광촌을 그린 그림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직 그 본격적인 콜로니얼리즘, 식민주의에 관한 그런 생각보다는 일본의 그 어떤 민중적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 더 생겨났던 그런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50년대 후반기, 60년대 초반에 나온 그림들은 잘 접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조선인 강제징용과 연결되는 그런 그림으로 바뀌어요. 1971년도에 김지아 그리고 서승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보면 황토길이라고 하는 김지아 시인의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황토길에 선연한 핏자국 따라 나는 간다 애비야 내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두 손엔 철석줄. 저 두 손엔 철석줄이라고 하는 저 테마가 굉장히 중요한 이후의 작품의 어떤 뭐랄까 핵심 테마로 자리 잡았다랄까요? 저는 저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게 시각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1년도에 이 김지아나 또는 서승 선생이나 또는 당시에 이제 제1교포 간접단 사건,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뭐랄까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게 제1교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 면회를 오면 자주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1971년도 10월달 이 작품이 본격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72년도지만 만들어진 것은 71년 10월, 11월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그림, 당시에 한국의 이 정치범 양심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 이 두 가지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일본 지부가 이때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는 그 1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일본 지부 활동도 하면서 이 한국의 그 우리 정치범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두 개의 작품, 이 그림이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인권화의 최초의 출발이라고 저는 어디서 썼는데, 한 사람 정확하게 모델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김지아, 서승, 그리고 구말모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1012-619 뭐 또 여기에는 또 다른 번호가 써 있는데, 여러분들 저 엠네스티의 그 로고 알죠? 엠네스티 저 인터내셔널의 로고 보면 가운데 촛불이 있고 그 촛불을 이렇게 철조망에 감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시기가 아마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인권을 상징하는 그런 그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건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작품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당시에 70년대 유신 체제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근데 전체 우리나라의 그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거죠? 우리가 이 같은 하늘을 살아도 일본과 한국이 가까운 것 같아도 7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먼 사회였고 몰랐던 교통이 없었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또 가보죠. 그리고 이제 72년도에 역시 황토길과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로 황토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72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분은 아마도 한국에 와서 그 보리밭, 밀밭, 특히 보리밭 같은 거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에 오면 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려서 경부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처음에 그 한국에 다시 왔을 때 43년도의 기억, 1943년도의 기억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냐면 그 광주리에 당시 청포도를 팔았던 모양이에요. 그 이육사의 청포도를 생각하면서 그 포도알을 깨물면서 1943년도를 기억하면서 올라갔다. 70년대 이 초반에 한국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한국의 이 독재와 그 독재 정권에 의한 엄혹한 그런 인권 상황이 일제 유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고를 갖다,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고를 갖다가 하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이 전체 이런 그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수감자라고 하는 그 석판화죠. 72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과 아까 우리 자유광주에서 보았던 그 비슷한 작품이 있었죠. 기억 보입니까? 생각납니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죠? 8년이라는 세월이 이 수감자들의 모습을 바꿔놨어요. 나중에 다시 봅시다. 하여튼 71년도에 한국에 와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72년도에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제 당시에 이 구속자들이 생기면 구속자 가들이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구치소 앞에서 석방하라 뭐 이런 많이 하죠. 아마도 그런 광경에,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말하면 민가협의 그 어머니들을 조금 이제 만나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석방하라 뭐 이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입 벌리고 전부 함성을 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계엄철폐? 유신철폐?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석방하라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 지금 석방하라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내 느낌에는. 좋습니다. 또 가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76년도에 심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김지아 시와 노미야 마다에코의 그림이 어울려서 정경모 선생이 번역을 했던 그런 책이고요. 여기에 보면 정경모 선생의 이제 뭐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김지아의 그 비어, 육혈포 뭐 이런 그런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행이라고 하는 1974년도 작품에다가 그림을 넣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히메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표지화가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어떤 벽 속에 갇혀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정권이 갖고 있는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가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키워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토요 미술사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뭡니까? 1970년대 시인 중에 양성호 시인의 그 겨울공화국 같은 거 있죠. 심야 깜깜한 밤 또는 뭐 겨울 꽁꽁 먼 겨울공화국 뭐 이런 이미지가 70년대 유신 후기 유신 70년대 전반기 유신과 70년대 후반기 유신이 있다고 하면 1975년 76년부터 이루어지는 79년까지 이루어지는 후기 유신 체제의 핵심적인 이미지가 이런 깜깜한 밤 또는 아주 추운 겨울공화국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보죠. 여기에 보면 고행 74년도 그 고행 작품에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양침수의 얼굴들 남성과 여성 저 여성 이미지는 정확하게 누구를 모델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남성의 얼굴과 여성의 얼굴을 갖다가 이 고행에다 담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 4월 25일 날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런 작품들의 상상이랄까 이게 끌고 왔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지금 그 엄마들 잡혀간 자식들의 무사함 또는 뭐 석방 이런 것을 요구하는 엄마들의 그 모습이 있고요. 왼쪽에 이제 그 철조망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압박하고 있는 그런 그 그림들이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70년대 중반에 나온 이미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자유광제에서도 이 이미지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됐는데 이런 엄마들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김지아 시인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권의 예수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권의 예수가 아마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저 오른쪽 그림은 그런 작품들을 70년대 중반 후반부터 만들어놨습니다. 또 가죠. 이런 작품들, 이 철조망과 엄마들의 어떤 안타까움, 기도 그리고 때때로 눈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이미지고요. 이런 이미지가 이제 80년 5월과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인권사에서 아주 참 야만적인 그게 인혁당 사건이죠. 선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사형을 집행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참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인혁당 사건에 관련자들이 사형당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그때부터 이제 독재자의 이미지를 갖다가 박정희 정권의 독재적인 이미지를 갖다가 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이미지가 이제 아까 80년에 또는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인 동맹 또는 뭐 80년에 신군부의 군사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로 전환되어 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광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은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70년대 민주화운동 그리고 70년대 인권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이미지를 만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의 모습인데 왼쪽이 미국이고요, 가운데가 한국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일본이고요. 일본은 아마도 사무라이 모습이 있고 한국의 군사 정권의 기반은 총이다. 총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거다. 이런 거고 왼쪽은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이제 꼬리도 있고 가운데 달러 돈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세계 지배에 중요한 거다.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회를 다니면서 서대문 구치소랄지 그런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구치소 앞에 당시에 이제 여러 앉아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 보면 1975년도에 생선장수라고 하는 그런 건데 아마도 구치소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밭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이제
그 농촌 풍경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한국의 그 정치범들, 양심수들을 면회하고 뭐 유문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풍경들을 이렇게 한국의 풍경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게꾼의 모습, 76년도 지게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대왕 78년도 작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여튼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저런 모습을 늘 떼고 있다. 저런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1930년대 일본 군국주의나 또는 독일 히틀러나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죠. 아마도 저런 표현들, 특히 그 한미일 삼각동맹 그런 거 이미지는 서구적인 영향도 있어요. 이 디자인상에서. 요게 이제 그 김지아의 이 비어라고 하는 그런 작품.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언론 검열이 엄격했기 때문에 유언비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소문 내지 유언비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정보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보면 이제 소곤소곤 거리면서 뭐 아무개가 어쨌다더라, 뭐 대통령이 뭐 누구네 뭐 여배우 집에서 잤다더라, 뭐 이런 거 좀 돈을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 1970년대 후반기 유신 체제의 그 소변은 그 혹독한 검열 상황, 언론 검열에서의 그 정보의 어떤 유통 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때가 이제 시미즈 성수 기테랑이라는 일본인 학자의 그 유언비어의 사회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한테 많이 익혀졌던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가. 그다음에 이제 그 종말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왼쪽에 오른쪽은 금권의 예수. 이 재밌는 게 그 보리, 그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 그리고 꼭 저렇게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장수풍뎅이가 왜 자꾸 저런 작품에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그 비밀을 밝히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1980년 5.18의 충격입니다. 5.18에 이제 당시 NHK나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나 기타 등등 신문과 그 방송,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이 보이고, 80년 6월에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작품을 했다. 전체 처음에는 이제 판화로 제작을 했고, 그 판화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전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만들고, 그 슬라이드의 기초에서 이제 음악과 여러 가지 다른 내레이션을 입혀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그래서 80년 6월, 7월부터 이런 형태로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오른쪽에 쓰러진 자를 위한 기도. 이런 작품들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하정웅 선생님이 서울 광주 시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면서 비로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동시적인 그런 사건인데 한참 늦게 우리가 알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여기 보면 78년도 이 무렵에 당시 일본 상황도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전시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전시 대용으로 슬라이드 그림과 시와 음악을 결합시키는 그런 그 작업을 그 선생님 댁에서 풀시 공방에서 만들었고, 그 중요한 그 파트너가 다카시 유지라고 하는 그런 음악가였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유광주는 그때 만들어진 최초의 형식이 아니라 사실은 한 5년 전에 그런 형식들을 꽤 실험을 했고, 그것이 진화 발전해가지고 자유광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 빨간 그 빛을 이 원 작품에다가 빨간 빛을 색깔을 입혀가지고 좀 더 극적이고 어떤 뭐랄까 다이나마키한 그런 모습들을 그때 그려내고 있는 건데, 이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가 요 작품입니다. 광주의 피에타 또는 광주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당시의 상황을 리얼하게 지금 잘 그려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순위의 판화와 음악과 시가 합쳐서 슬라이드 순위 전시를 갖다 하게 됐다. 아까 그 쓰러진 자들을 위한 기도하고 이것하고 비교해보면 저기 음악 다카 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더 포함되어 있죠. 우리 얘가 영화를 봤지만 좀 더 이제 이 그 그림 형태로 보면 서울과 광주에서 80년 5월
14일, 15일, 16일, 서울은 그거보다 좀 빨라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이른바 계엄 해제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우매만 선생이 굉장히 뭐랄까 감명을 많이 받았던 표현이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주로 훌라송이라고 불리는 그 노래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아까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사곡에서 나오는 자유 개념인데 같이 죽고 같이 산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군인들을 표현을 할 때 얼룩무늬와 그 얼굴 모습이 상당히 뭐랄까 원숭이적인 그런 형태로 저건 상당히 일본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군인들 계엄군들의 모습을 항상 저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당시에 그 서울과 광주에서의 이른바 서울의 봄 또는 우리 민족민주화 성회 그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처음 앞에 부분에 들어 있고요. 해방 그리고 자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가면 뒤로 넘겨주세요. 80년 5월 19일 날 일어났던 이 날짜 약간 날짜별로 그걸 표현을 해놨는데 아마도 이 사건이 5월 19일 날이 아니고 사실 5월 21일 날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작품에 보면 5월 19일 날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임산부에 관한 그런 그림들은 여기에도 나타나고 홍성담 화백의 그림에도 나타나고 또 나중에 또 우리 5월 민중화가들 거기에도 나타나고 나타나는 그다음에 노래에도 나타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계엄군이 물러난 다음에 이른바 해방광주를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얼굴 모습 그 다음에 주먹으로 투쟁, 저항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해방, 자유 그리고 군부 통치 반대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작품 속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군의 무장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양동시장 아줌마들이나 그런 주먹밥과 총과 밥이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5월 22일 날짜로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그 판화에 거의 유일하게 나타나는 이 웃는 모습이죠. 여기 지금 해방광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웃는 모습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홍성담 화백의 대동세상 1의 테마가 똑같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미 80년 6월 당시에 우리 주먹밥이나 양동시장과 시민군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렇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같이 죽고 같이 살자의 이 얼굴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런 작품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면 쇠로 이 얼굴들을 쭉 깔아놓고 이렇게 보면 소리나게 밟으면 소리나게 만들어졌는데 홀로코스트 뮤지엄의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예요. 이런 형태가 여기는 이제 판화로 되어 있지만 한 명 한 명 전부 그 쇠로 얼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베를린에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이미지가. 그다음에 이제 5월 27일 날 도청 에서 참 장렬하게 패배했던 그런 모습이고 저 위에 포승에 뒤로 묶여가지고 머리를 숙이거나 또는 뭐 고통을 호소하거나 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고 아까 포승에 묶인 사람들의 72년도 그 작품은 쭉 반드시 서 있잖아요. 근데 이 5.18에 포승에 묶인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종종걸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똑같은 포승에 묶인 사람들이지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쓰러진 사람들 이른바
산화한 사람들 뭐 이런 그림들이 이제 5월 27일 날에 중요한 테마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체들 사이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전남도청 앞에 모습 80년 5월 27일 날 아침 새벽에 그런 그림으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희생자들을 위한 진원, 위령, 슬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세야세야 파랑새야 녹두장군과 연결시키는 그런 그 식으로 이렇게 파랑새가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보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이런 방식으로 위령을 하는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5월의 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쓰러진 사람들 시체 사이로 이 사람들을 그 죽인 그 계엄군들이고 이 계엄군들은 이 보면 굉장히 그 피카소적인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게르니카랄지 이런 작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계엄군들을 표현하고 있다. 저 위에는 방독면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둥글둥글한 거, 그다음에 이제 기관총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발이 바퀴가 달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초창기에는 경찰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진압군들이 이렇게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다가올 때 그냥 막 달려온 게 아니고 이렇게 행진하는 저벅저벅 소리를 내면서 일부러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바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것도 역시 우리가 왜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까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보죠. 그리고 이제 자유광주 80년 5월 그 아까 말 우리가 본 그 영화의 그 표지화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두 손을 들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만세 형태가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아까 말씀드린 해방광주 총과 그 밥의 만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또 이 승리 현실적인 승리가 될지 아니면 역사적인 승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승리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춤 사회가 확실히 조선 춤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구를 메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둥글둥글 돌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판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판화들을 이렇게 이 컴포지션 또는 이렇게 퍼즐링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여기에다가 이제 이 검은색과 이 흰색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색깔을 입혀서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역시 셰퍼딘자라고 하는 이 작품도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픈 그런 그림이죠. 이 앞에와 저 뒤에 부분에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81년도에 김준태 시인의 그 광주여 무등이여 그 시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부 사용을 하면서 칼렌더로 달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다 잘 알겠지만 80년 5월 21일 날 이 도청 앞에서 일어났던 광경 그리고 그날 밤에 벌어진 그 최미애 씨의 그 총격에 의한 살상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최미애 씨 그 빈소에 영안실에 있던 광경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만든 시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근데 그 시가 6월 2일 날 쓰여졌는데 다 검열이 돼 가지고 100몇 행이 35행인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원본이 검열 받았던 원본이 빼돌려져 가지고 바로 외국에 나갔어요. 81년도 상황에서 도미야마 선생이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해서 칼렌더로 쓰고 있는 걸 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 시는 국제적으로 다 알려지고 있었던 시다. 이걸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6년도에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한통년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그 납치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그 구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민족 15에 보면 76년도에 이 김지아의 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렇게 신문에 실려 있어요. 보성에 묶인 두 손으로. 근데 이제 81년도에 5.18 1주년 때 동경에서 한국 민주화 긴급 세계 대회 이것이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동경 희비화 공원에서 그것이 열리고 윤희상 선생이 윤희상 선생 음악과 이응노 선생 그림이 그때 전시가 됐는데 그 광고 신문 광고에 이런 한국 민주화 지원 긴급 세계 대회라고 하는 이 홍보 로고가 만들어지고 그 홍보 로고에 보면 이 작품이 들어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토의 식유전 있잖아요. 보성에 묶인 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81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동경에서 열렸던 거고요. 그 2회고 1회는 76년도에 열렸는데 그 홍보 로고로 사용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80년 5월 이후에도 85년도 무렵까지도 이런 석판화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이네요. 얼굴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사람도 있고요. 손깍지를 낀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85년에 먼저 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진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놀란 모습으로 있고, 어떤 부분은 눈을 감고 있고, 어떤 부분은 손을 아까 만들 가슴에 얹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포즈로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보면 볼수록 숙연해지는 그런 작품이죠. 누이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 그림이 이렇게 한글 훈민정음 그것과 같이 이렇게 집 입구에 가면 문 딱 들어가자마자 이 앞에 이 작품이 딱 이렇게 걸려 있어요. 87년도 작품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미야 맞다 있고 묘자가 이렇게 밑에 하나 찍혀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일본 식민주의 비판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윤동주라고 하는 윤동주와 관련된 그런 그림을 81년도에 그렸고 그 이후로 점차 식민지 시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 탄광노동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82년도에 파리 및 베를린 전시를 하면서 이응노와의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이 도미마 선생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일본군 위안부들의 존재를 알았고 그것을 그림을 이미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995년도에 하얼빈에 1982년도에 다롄을 여행을 했고 95년도에 하얼빈을 여행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 만주 경험을 갖다가 되새기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고요.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에 만난 것은 98년도 홍성당 화백과의 공동 전시였습니다. 이게 이제 벽 속의 원한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윤동주에게 헌정한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시인 윤동주에게 바친다. 이런 이름으로 그려졌고 제일 아래에 쥐 한 마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새가 저게 뼈만 남은 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벽 속에 이런 것들이 지금 벽 속의 원한이라고 하는 후쿠오카 형무소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이 보여요. 요 그림이 아마 일본 식민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그림의 첫 출발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광주와의 연대 판화들 작품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1984년도에 봉선화 깊은 밤에 한국의 토착적인 정서, 소녀들의 정서와 연결되는 봉선화, 봉숭아를 소재로 하면서 희생된 여성들의 문제들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나비와 연결시키고 그래서 봉숭아, 나비 그리고 가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동서나 깊은 밤에라고 하는 작품이 84년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조선인 강제연행과 관련된 아까 말한 대로 1950년대 탄광 그림과는 다른 탄광 속에 조선인들의 원혼이 있는 그런 형태로 치쿠오 탄광이라고 하는 작품이 84년도에 그려졌어요. 여기는 이제 왼쪽에 그 보면은 고국의 조선의 가족들만 남기고 치쿠오 탄광에서 노동을 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죠. 여기 지금 그 끌려간 아버지는 지금 없죠. 여기 왼쪽에 있죠. 지금 왼쪽에 그 이러는 그 조선인 광부들이 있고 그 사람 가슴 속에 또는 머릿 속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 가족 사진. 아마도 가슴 속에 이런 가족 사진 하나쯤 갖고 갔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저 오른쪽은 이제 그것들이 오랫동안 묻혀 있어서 이미 이제 뭐랄까 그 육신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런 형태로 지금 그 치쿠오 탄광의 역사 속에 조선인 강제연행의 문제가 깃들어 있다. 이런 형태의 작품이 84년도 치쿠오 탄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이제 86년도에 남태평양의 바닷속에서 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바닷속 깊이, 바닷속 깊이 심연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조개도 있고 소라도 있고 거기에 이제 2차 대전 때 끌려가서 죽었던 병사나 그 징용 노동자들의 해골이 바다 깊이 잠겨 있다.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남태평양의 바닷속에서라고 하는 작품으로 표현을 해놨고 여기에 가운데에 보면 여성이 있죠.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에 그 하늘을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가운데에 보면 그 여성이 지금 출산하는 그런 장면, 아기가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부터 약간 뭐랄까 그 샤만적인 주술적인 그런 어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혼력을 달래는 그런 그 그림들이 많이 표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86년도 오른쪽에 가룬간 제사의 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그때 희생되었던 여성들 가룬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축제 또는 뭐 페스티벌 또는 뭐 죽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혼령 그 위안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일본의 그 일본 해군기가 있고요. 그 일본의 식민주의에 의해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혼을 달랜다. 이런 형태고 거기에 중심적인 테마가 아랫부분에 보면 여성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죽은 사람의 혼이 돌아오는 날, 가룬간 제사라고 하는 것이 혼을 불러서 위로를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이 죽은 넋을 건져가지고 올려서 그 무당 그 죽은 혼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의 그 이미지로 이 가룬간 제사의 밤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86년도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윤정욱 선생이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던 아직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하기 전에 5년 전에 나온 그런 작품들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더 빨리 논의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동물들이 이 그림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운데 보면 저 야수의 모습이죠. 저게. 하여튼 굉장히 신화적인 형태의 그 그림들로 아까 우리 5.18 그림과는 사뭇 다른 그런 그림들로 변해 발전해 갔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역시 본격적인 그런 위안부 정신대 이런 문제인데요. 이 오른쪽 그림은 여기 아랫부분을 확대해 놓은 그림인데 대만이나 조선이나 일본 제국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여성들의 혼을 달래는 이 왼쪽의 그림에 보면 저 위에가 지금 이 동물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 이 국화무늬가 있죠. 저게 이제 일본 소위 말하는
일본 천황을 상징하는 그런 그 국화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 부분에 이제 도시의 모습이 있고, 그 아래 지하의 세계에 그 원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도시 문명, 일본의 현대 문명 아래에 수많은 식민주의에 의해서 희생되었던 대만이나 조선이나 무슨 뭐 만주나 또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의 혼들이 지금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지금 또미야마 선생님 그 서재에 그대로 있어요. 난 이 그림을 우리 광주가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또 가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그 화가의 인생, 기억과 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아시아를 끌어안으면서라고 하는 그 책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도메와 대학교 작품집이 이렇게 또 할빈까지 포함을 해서 나와 있습니다. 1995년도에 동화갤러리에서 처음으로 광복 50주년 기념 종군 위안부를 위한 진홍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시를 한국에서 열었고요. 그 동화갤러리 그 전시할 때 지금 도미야마 선생님 저 작품 앞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할빈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뭐랄까 우화적이고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많이 동원하고 있는, 저기 너무 오래된 완전히 무의식으로 거의 기억과 무의식 사이에서 그 사이에 침전되어 있는 그런 과거 만주에 대한 이미지들을 갖다가 형상화해 놓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붉은 석양의 만주라고 되어 있고 1945년 패전 당시에 그 만주의 그 이미지를 지금 그려놨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조각보 같은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토끼, 여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동물들로 등장을 해요. 밀장기에 그 핏자국이 지금 선명하게 지금 떨어져 있네요. 이것도 역시 21세기의 레퀴엠, 할빈역 그랬는데, 그 할빈 시절의 기억들을 끌어낼 때 중요한 그 친구들이 뭐냐면 그 할빈 여학교에 같이 다녔던 조선인 여성들, 그 조선인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 홍성담 화백하고 공동 전시를 할 때 그림들이고요. 여기 왼쪽에 이 전시를 할 때 황석영 선생하고 이렇게 대담을 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써 있어요. 부산에서 산 청포도를 하나하나를 따먹으면서 여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를 읽었을 때 실로 가슴이 벅찼다. 내가 예컨대 오늘 내가 광주에 오게 된 것을 운명이라 여기고 있다. 이 전시가 저기 망월동 5.18 묘역 역사부분 지하 전시장에서 했었고, 그때 황석영 선생하고 도미야마 선생이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만나기 전에 옛날에 독일에서랑 일본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여기 써 있고요. 이 5.18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제이고 나아가서 세계의 문제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동아시아의 희망과 연대 이런 주제를 전시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준 그 도미야마 선생님 집에 이렇게 응접실에 있는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그림들이 왼쪽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할빈과 관련된 할빈의 기억에 관련된 그런 추상적인 그림이고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1950년대 탄광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그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린 작품에 후쿠야마 원전 문제를 그린 일본 제국과 제3제국 나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범죄, 전쟁 범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오늘날의 후쿠야마 원전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들판에 그 대포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림이 상당히 큰 그림인데 군데군데 이 부분화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 베를린과 도쿄의 그 동맹의 어떤 원죄 1930년대 40년대 추축국 동맹의 원죄 역사적 범죄에 관한 그런 사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고 두꺼비와 나치 그림 그런데 이 그림에 그 거울이 이제 유리가 있어가지고 내 얼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 그림에 내 얼굴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식민주의와 국가폭력의 유산을 넘어서기 위한 국제연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역사공동체라고 하는 자유광주와 역사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끌고 들어왔다. 한국에서의 국가폭력의 정체가 뭐냐?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국가폭력의 역사적 기원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도메마 선생이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유신체제 5.18과 식민주의 유산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문제들, 이런 전체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점점 그런 방식으로 이 사유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림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광주에 표현된 공동체, 총과 밥의 만남, 그다음에 승리의 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유광주의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이 보이고요.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그 영화의 끝에 보면 언젠가 만나게 될 당신들 뭐 이렇게 우리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이길 것이다. 40년 후에 이런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5.18 관련된 여러 가지 공동체론들이 있어요. 5.18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1998년인가요? 최종원 교수가 쓴 그 절대 공동체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잊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싸웠던 그 모습을 절대 공동체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이게 광주의 5.18 공동체의 핵심적인 시위 공간을 어디서 잡느냐? 최종원 선생은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이걸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22일 시민군의 등장 이후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균열되고 이렇게 있었다. 사실이긴 하지만 5.18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그렇게 잡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이 홍성담의 대동세상을 보면 84년도에 대동세상 1과 대동세상 2를 보면 홍성담 화백은 5.18의 핵심을 5월 22일, 23일, 24일 이 시기로 잡고 있어요. 여기 뭡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총과 밥의 만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총, 피, 밥의 결합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최종원 선생 그 절대 공동체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1국면과 2국면, 3국면을 변증법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특히 5월 27일 날에 그 희생의 문제를 이론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게 더 적합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그림들을 보면서 역사 공동체가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나는 산자와 죽은 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죽은 자와 산자의 공동체.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의 어떤 좌절과 미래의 희망을 잇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간적으로 보면 광주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그 세계 시민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광주와 세계를 잇는 어떤 연대로서의 역사 공동체. 이런 역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죠. 도매만 다 했고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그래서 작가 소장품이 많고 일부는 현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근데 이 도메마 선생님 그림은 일본에서는 배척되고 있어요.
일본 사회가 그 도미와 선생님 그림을 갖다가 끌어안는다고 하면 퀄리티 오브 소사이티 사회의 질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느끼는 때 일본 사회가 우리보다 더 낫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왜 그러는가 이런 거 포용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 의미 있는 개인 미술관이 뭐 있기는 있지만 광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려면 그런 중요한 작가들의 개인 이름을 딴 미술관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광주 개인 미술관을 설립하면 좋겠다. 광주에 도미야마 미술관 만들면 좋겠다. 그 돈 별로 안 들어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런 생각이 없죠. 작가 정신에 좀 더 주목을 하고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광주시립 하정욱 미술관 작품 소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것이 잘 안 되면 시립미술관의 이 분관으로 도미야마 다에코 분관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대한민국 역사광고에서 학부 일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올해 원래 그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도미야마 다에코 그 국제학술회의를 지금 열라고 했죠? 열라고 했는데 지금 연기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 예술가들의 어떤 창작 정신을 리스펙트하고 그걸 갖다가 정말로 광주시민 전체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미야마 다에코 미술관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